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늘 어질어질 현기증 느끼신 분들 많으셨죠? 코스피지수 어제보다 3.79% 급락하면서 3,8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던졌는데 개인이 2조 원 넘게 물량 대부분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락도 미국에서 불어온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AI 기업 전반의 고평가 논란, 그리고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불확실성을 더 키운 탓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8% 넘게 빠지면서 52만 원대 기록하는 등 기술주 타격이 좀 컸네요. 코스닥 지수도 3% 이상 빠지면서 8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7원 넘게 오르면서 1,475원까지 넘어섰는데 올해 환율 최고점이었던 4월 초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채연의 흔들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강인규님이 리사쿡이라는 블랙걸이 만든 블랙걸 매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네요. 주식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라임부터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리사쿡 연준 이사가 고평가된 자산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말을 어제 시장에서 던졌죠. 네, 그러면서 오늘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왔네요. 박희정님, 주식시장 때문에 난리네요. 아직 주린이인 저는 담담히 보내겠습니다. 참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말도 않고 있다가 어제 가족분들에게 임밍아웃 했어요. 와, 임신했다고 이제 공개하신 거죠. 태교라 생각하면서 어방목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박희정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아유, 장해요, 장해. 제가 태교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아주 잘 우리 아가까지 들을 수 있는 방송 열심히 잘 해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로 떠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휴대폰 이제 그만. 틱톡인지 깨톡인지 너는 하루 종일 그걸 붙잡고 있니? 소름 돋을 정도로 낯익은 잔소리죠. 보통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이 잔소리를 어르신들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요. 요즘 가장 전자기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세대는 젊은 청년층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스마트폰은 20, 30대와 사용 시간이 비슷하고요. 태블릿, 스마트 TV, 컴퓨터 사용은 오히려 55세 이상 연령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스크린과 함께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나쁜 변화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마트 기기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사회생활의 창구가 되고 있는데요. 손주 사진은 메신저로 바로 받아보고 SNS에서는 옛 친구의 근황을 주고받고 그 시절 추억의 음악과 영화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죠. 독서 모임, 병원 진료도 줌으로 집에서 해결이 됩니다. 장보기, 은행 업무, 투자까지도 클릭 한 번이면 되죠. 외출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도구가 된 셈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주로 부각되는 10대와는 달리 노년층은 이미 인간관계와 자아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나 온라인 속 도덕적 해이 같은 무질서에 휘둘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분명 위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계좌가 스마트 기기와 바로 연결되다 보니 온라인 금융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고요. AI를 더한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노년층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투표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이런 기울어진 정보가 사회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엔 노년층을 디지털 시대에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세대라고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온라인 사기나 가짜 뉴스에 취약할 수 있는데 10대처럼 옆에서 챙겨주는 조절 장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 누가 무엇이 조절 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 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 기자님, 지난주에 우리 어박목두가 어디를 그렇게 떠나셨나 어딜 가셨나 했더니 중국 출장 다녀오셨죠. 네, 중국의 선전하고 이제 선전은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대륙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선전하고 우리가 중국 이야기할 때 중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중원이 어디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저우라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개 도시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YD 지금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중국 브랜드죠. 이 BYD의 본사가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네. 정저우는 이 BYD의 공장하고 테스트 서킷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사하고 공장 그리고 테스트 서킷 이렇게 세 군데를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야, 어땠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거든요. 네. 이 중국 브랜드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과연 중국 브랜드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브랜드가 맞나? 뭐 이렇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 브랜드는 뭐 위협이 되겠어? 뭐 어디까지나 좀 여기저기서 카피 많이 하고 그런 기업들인 것 같은데 위협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행보 자체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상대를 알아야지 좀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의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왔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도 공장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게 비아디가 한국 취재단 초대해가지고 다 보여준 거였죠. 그렇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파는 기업 중국 비아디의 공장의 서킷까지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이제 BYD 본사가 있는 선전이었습니다. 네. 그 본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도 D 스페이스라고 하는 본사에 있는 그 전시관을 한번 둘러보게 됐는데 네. BYD가 사실은 에너지 기업이라고 자신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뭐 드론 같은 것도 팔고요, 핸드폰, 배터리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쫙 깔아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시게 되면은 백색 가전도 얘네가 해? 이런 것도 얘네가 해? 하는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시관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 둘러봐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선전이라는 도시가 미국으로 따지면은 실리콘밸리 같은 동네입니다. 네. 중국판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은 이제 드론으로 유명한 DJI 아니면 IT 기업으로 유명한 텐센트 아니면은 스마트폰 제조 기업으로 유명한 화웨이 이런 곳들이 다 선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제 IT 도시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였네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을 이야기를 할 때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해갔을 때 선전이 꼭 탑 4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정저우라는 곳에 있는 BYD의 공장하고 공장에 붙어 있는 그 BYD의 테스트 서킷을 좀 갔다 오게 됐는데 네. 이 BYD 정저우 공장은 지난 2023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BYD가 중국에 지금 8개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이 돼서 가동을 시작한 그런 공장입니다. 전체 면적만 하더라도 축구장에 1,500개에 달하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게 자동차가 1분에 한 대, 그리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3초에 한 세트씩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비용을 내면은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테스트 서킷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물에 직접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머. 중국에는 또 사막이 있죠. 그 사막에서 가지고 온 모래를 이제 실제 언덕처럼 쌓아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체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슈퍼카, 전기 슈퍼카 이런 것도 체험해 보셨다고 그 최 기자님 SNS 보니까 아주 사진이 그냥 턱한 꽤나 마음에 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동차 전문 기자가 본 중국의 전기 슈퍼카 어땠어요? 사실 이번에 다녀온 것들 지금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느 것 하나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봐야 해도 사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제가 좀 신나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그 슈퍼카일 것 같은데 네. 공식적으로 출력이 1290마력이거든요. 1290마력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타는 뭐 소나타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00마력이 조금 안 되니까 네.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런 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카인데 어떤 거냐면은 BYD 그룹 안에서도 최상의 럭셔리를 표방하는 양왕이라는 브랜드의 U9이라는 전기 슈퍼카입니다. 사실 이 차가 일반형 모델이 있고 아주 스페셜한 모델이 있는데 네. 일반형이 1290마력을 발휘하고요. 이게 제가 타봤던 모델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0대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차는 2978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저세상 마력 아니에요? 네, 정말로 저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실제로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막상 타보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그런 차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중에 네. 차가 춤을 추는 게 있고요. 춤을 춰요? 네. 그리고 차가 제자리에서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가 춤을 추고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차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아하. 사실 춤을 추고 점프를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서스펜션의 힘도 세고 제어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슈퍼카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킷을 달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코너를 돈다거나 했을 때 네. 우리가 핸들만 빠르게 돌려도 우리 몸이 옆쪽으로 달라붙게 쏠리죠.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몸이 그렇게 안 쏠려요? 안 쏠려요. 어머. 그리고 이게 1290마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를 발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한 직선 거리가 한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네. 보통 거기서 가속을 하면은 한 120, 130 정도 가면은 코스가 끝납니다. 근데 이 차를 타고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까지도 낼 수가 있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까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1290마력이면 사실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슈퍼카들이 한 600에서 800마력 뭐 보통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1000마력이 남으면은 아 너는 거의 신의 영역에 도달했구나 하면서 이제 딱 밟는 순간 몸이 네. 먼저 나가고 영혼은 저기 뒤에 아직 네. 따라오고 있을 정도로 힘이 좋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290의 슈퍼카를 타면 어떤 다른 차원의 느낌이 들어요? 사실 말씀하셨던 그런 슈퍼카 브랜드라고 하는 차들도 이제 제원표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500마력, 600마력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이제 몇몇 이제 한정판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 1000마력이 넘어가던 차들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1000마력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가속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속 페달을 딱 밟는 순간 내 머리가 시트에 부딪힌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앞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어허.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혼자서 앞으로 달려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집중의 상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경험해 보긴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차를 타고 물에 들어가는 경험. 침수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경험까지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
다닌다고 해도 결국에는 침수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침수가 되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가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경우냐면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 물에 들어가는 차 경험을 했던 차가 같은 양왕이라는 브랜드의 최상위 SUV인 U8이라는 SUV였습니다. 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모드 중에 하나가 비상 침수 모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물속에 최대 한 1.5m에서 2m까지 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차가 배처럼 둥둥 떠서 다니게 됩니다. 와.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운전하듯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바퀴를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우와. 물속에서 유턴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빠져 죽지 말라고 이제 창문이 비상 개폐가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분 정도는 물속에서 실제로 주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드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한 번 그 기능을 쓰면 차를 건져내도 다시 못 써요? 또 써요? 공식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점검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갔을 때는 다른 나라 기자단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한 3번 4번 연달아 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 언제 그렇게 또 중국의 자동차 기술이 발전을 했는지 이제는 정말 경계의 대상이 됐구나. 이러다가 차도 밀리면 어떡하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공장이잖아요. 맞아요. 비아디도 요즘에 기업들이 하는 그 최첨단 그 스마트 공장이죠. 네.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공장을 보고 온 소감을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23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한 게 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에 지어진 건데 공장의 스타일은 1980년대입니다. 뭐 어떻게 이상하죠? 연결을 해야 되지? 이상하죠? 가장 최신에 지어진 첨단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80년대 스타일로 컨셉이 차를 생산을 레트로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네. 이런 공장에서 아까 제가 신나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포츠카, 네. 그런 물에 들어가는 자동차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 오게 되면서 약간 부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는 BYD 8개 공장 중 가장 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공장은 전체 공정 중에 98%가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스마트 제조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98%의 자동화율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감시밖에 없거든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공장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작업자를 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회사가 자랑하는 만큼의 자동화율이 정말 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최 기자님 표정만 보면 뭔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닌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인데 네. 어디 한번 계속 들어보죠. 일단은 이제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공정이 뭐냐면은 이제 가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커다란 화물차에 똘똘 말려 있는 철판 덩어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 철판을 천천히 펼쳐서 잘라서 모양에 맞춰서 눌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프레스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프레스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접합을 하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용접 과정으로 이제 용접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자동차 공장들 보시게 되면 그런 용접 과정들은 전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YD 공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용접 라인 바로 옆에 사람이 수정 작업을 하는 라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어떻게 보면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수정하는 라인이 있다는 거는 로봇과 사람 수의 비중이 로봇이 98이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이 98%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사실 설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네. 98%의 자동화율을 달성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면은 공장 전체가 98%일 수도 있고요. 네. 라인 하나가 98%의 자동화율일 수도 있고요. 특정 구역의 자동화율이 98%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공장,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자동화로 하고 있었
있었던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 BYD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스마트 공장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놓치는 부분까지 인간의 내공으로 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하기에는 일이 꽤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이러면은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최신 공장들도 지금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 지어진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들고 있는 공장이 라인이 따로 있고요. 네. 그거를 똑같이 사이버 공간에 가상의 공간에 하나 더 만들어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면서 각각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류들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상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차를 만들면서 생기는 오류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요즘 공장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스마트 공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BYD의 공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발표하는 소비 지표, 뭐 내수 경제 이런 거 보면 사실 신뢰도가 좀 낮거든요. 근데 그쵸. 자동차 공장 현장에서 사실 이 분위기 가장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뭐 자동차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어요. 아니면 좀 한가해 보이고 작동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일단 라인 자체는 꽉 차 있거든요. 네. BYD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작년에 생산한 게 55만 대고 최종 목표는 연간 100만 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갔을 때는 라인의 한 10분의 1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10분의 1만 돌아가고 있다고요? 네. 나머지 라인에도 전부 다 만들다만 차들이 있기는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확실히 때문에 소비가 많이 소비가 굉장히 줄었나 많이 봐요. 줄었고 사실 중국 브랜드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통폐합인데 그런 것들에 좀 대비하려는 움직임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야, 가장 가까이에서 중국 경기와 가장 선진 산업을 체감하고 오신 최 기자님 이야기를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뭐 출장 자주 다녀오세요. 네, 종종 다녀올게요. 어쨌든 중국 전기차 한계도 보이기도 하지만 경계해야 할 우수한 능력도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달려가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7785님, 소장님 벌써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기다리면서 오늘은 더 귀담아 쏙쏙 청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방목 바라기예요 해주셨어요. 야, 방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을 미리 기다리면서 이 마음 너무 느껴집니다. 7785님 너무 감사해요. 이저몽님 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오늘 폐업하는 옷가게에서 겨울바지 3벌 득템했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은데 사장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폐업하는 옷가게가 또 있었군요. 이럴 때는 많이 가서 사람들이 재고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사실 사장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즘에 전통시장 많이 간다고 관광객도 많이 간다고는 하는데 중간중간 보면 그렇게 비어있는 점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사장님 재고 정리 확실하게 잘 하시고 폐업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저몽님은 겨울바지 3벌 득템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C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PC에 들어가는 이것 반도체가 부족해졌고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PC와 스마트폰 판매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로 PC와 스마트폰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뉴스 보면 이것 가격이 올랐다, 이것 가격이 내렸다, 수요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 기사로 많이 나와서 귀에 익으실 텐데 보기 있습니다. 보기 얘기해 볼게요. 1번 K램, 2번 D램, 3번 놀램.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마이클 스타인하트 얘기입니다. 스타인하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조지 소로스랑 타이거 펀드라고 좀 유명한 펀드 네. 있는데요. 그 만든 줄리아 로버트슨과 함께 역대급 빅네임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야, 정말 매주 느끼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역사적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각기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투자 철학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 시간대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마이클 스타인하트.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투자 철학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로스랑 비슷하게요. 네.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자기보다 그러니까 자기 빼고는 다 바보들 같아서 돈 벌 기회가 너무 많다. 그런 틈이 너무 많다. 결함을 찾아서 돈 벌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었는데 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좀 기발하고 뭔가 뛰어난 분들은 주변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 빼고 다 바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답답하게 보면서 네네. 투자할 때도 굉장히 남들과 다른 베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일단 천재라는 거예요. 네네. 그 두뇌 가동 속도나 생각의 폭이 일반인이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스타인하트도 뭔가 남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뭔가 천재성이 좀 있었어요. 대학을 16살에 가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을 했었고 졸업도 19살에 해가지고 그봐. 네, 20살에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는데 실력이 정말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막 스카우트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또 그만두고요. 본인이 이제 펀드를 차립니다. 그래도 세상은 좀 공평한가 봐요. 그렇게 뛰어난 천재지만 네.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네, 네. 어느 정도였어요? 정말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에 어머나.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직원들한테 막 폭언과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막 PT를 하는데 그거 뭐냐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직원이 정말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나 너가 죽는 그 모습 보고 싶어 어머머머머. 라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봐라고 네. 했더니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요. 얼마 못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도 포기를 하고 의사한테도 너무나 욕을 많이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타인하트는 뭔가 투자 방식이 좀 남달라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투자 철학을 갖게 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다른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유행할 때 성장주를 많이 사고 또 느낌상 떨어질 것 같다, 이제 버블인 것 같아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추는 게. 그렇죠. 느낌상이라는 거는 남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도 너무 많은데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맞췄다고 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에 블록 트레이딩 기법이라는 거를 개발합니다. 블록 트레이딩 기법 이건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블록이 이제 뭉텅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규모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말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시장의 흐름에 파악이 딱 포착이 된 거예요. 196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거의 많았대요. 근데 70년대 들어서면서 왜 401k라고 유명한 그 퇴직연금 제도 있죠. 그게 네.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월급의 10%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이제 조성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막 보통 개인 투자자는 뭐 10주, 뭐 100주 이 정도 사지만 기관 투자자는 10만 주씩 막 100만 주도 그렇죠. 사고 하죠. 엄청 크게. 네, 근데 이런 거를 사주고 또 그러니까 사면서도 가격을 올리고요. 네. 또 이제 파는데 막 100만 주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드 자동차 100만 주 이러면 처음에는 뭐 10달러에 팔았다가 파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너무 많은 물량을 내놓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10달러, 9달러, 8달러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갈지 모르니까 야, 그러면 너 나한테 한꺼번에 팔아. 내가 7달러에 사줄게 한꺼번에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기금에서도 또 살 때도 가격을 올리니까요. 네. 다른 데서 이제 산다는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그거보다 좀 높은 가격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네. 투자자가 뭐 100만 주를 10달러에 팔고 싶다. 네. 그러면 너무 수량이 많으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에도 8, 7, 6 이렇게 네네,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네. 손실폭이 늘어나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도. 네네. 근데 스타인하트가 내가 7달러에 사줄게 하고 선생님처럼 말씀을 했다면 시장도 그러니까 스타인하트랑 둘이 거래를 하는 거니까 조용히. 네. 그럼 시장도 덜 흔들리고 네. 손실폭도 줄고 스타인하트 입장에서도 시장가가 10달러인데 나는 7달러에 살 수 있으면 100만 주씩이나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서로 괜찮은 거래가 되겠네요. 네. 블록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뭔가 사례가 있어요? 70년 6월경에요. 한 연기금에서 망해가던 철도에서 펜센트럴이라는 주식을 70만 주를 팔려고 했는데 네. 그 연기금 입장에서 70만 주 정말 너무 큰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내놓으면 정말 주가가 떨어질 거고 이게 망해가는 회사다 보니까 사줄 곳도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시세를 또 알 길도 없죠. 네. 근데 스타인하트가 그래서 완전 왕창 후려쳐서 주식을 탁 사들인 다음에요. 네. 8분 만에 다시 팝니다. 8분 만에 근데 물량이 많으니까 또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파는 건데 이미 살 사람 정해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네. 이 스타인하트의 어떤 네트워크가 정말 빵빵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성격이 괴팍하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수완이 좋은 건지 사업적인 어떻게 이런 그 기관들은 다 네트워크라서 아주 빵빵하고. 그때 당시에는 네. 이런 트레이딩 부서가요. 네. 별로 이렇게 돈 못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했던 부서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식의 이제 큰 기관들에서는 과장급 정도에서만 이런 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만 주씩은 못 해주는데 네. 스타인하트는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량이 거기 가면 되더라라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인하트만 이거를 독점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시장에서 들었을 때는 네. 저 사람 진짜 거저 돈을 버는구만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배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막 100만 주를 팔아야겠다면서 내놓을 때는요. 사실은 막 시장이 되게 좋을 때 내놓다기보다는 이거 좀 내려갈 것 같아.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맞아요. 폭락장에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폭락장인데 대규모로 사주는 게 정말 내가 샀는데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 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나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인하트한테 갔는데 안 받아주더라. 그게 또 소문이 나면은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받아주는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네. 이런 블록 트레이더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랬더니 정말 그 내려가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서 그게 정말 4배 더 내려가더라. 시장이 정말 흔들렸더라. 흔들렸더라. 그런 게 있었대요. 네. 그 스타인하트가 네. 받아줬던 것에 대한 그 파워가 정말 셌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네. 느꼈겠네요. 네, 네.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그 요즘 흔히 말하는 유동성 공급자 이런 네네. 셈이네요. 우리가 지금 그냥 MTS에서 사고 팔고 할 때도 누군가가 사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내놓으면 누군가는 누군가 이진유 소장님이 사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딱 어떤 사람이 샀을 수도 있지만 네. 그 누군가 정말 이렇게 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서 다 계속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동성 공급자 혹은 시장 조성자라고도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고 스타인하트가 그 시장을 개척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뭐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그 수수료 장사한다라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죠.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네. 이 유동성이라는 재화를 공급해준 공로가 있는 거다. 죄가 없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타인하트가 시장에서 정말 큰 물량을 던지려는 연기금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사서 또 이제 좀 조금 그거보다 높여서 파는 거를 잘 해준 거죠. 블록 트레이딩 말고 스타인하트가 벌인 뭔가 또 다른 기발한 사업도 있다던데 그건 또 뭐예요? 1990년대 들어서서요. 그림자 은행이라는 유사 은행업을 합니다. 그림자 은행? 네네. 1990년에 미국에 저축 대부조합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서 미국에서
은행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라는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저축대부조합 사건이 뭔지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 PF 사태, 또 뭐 저축은행 사태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80년대 내내 미국에서 그 주택 경기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건설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저축대부조합에서 그런 건설 회사들에 되게 돈을 많이 빌려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재정이 이제 그게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재정이 악화됐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금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뱅크런이 발생해서 거기가 파산했대더라 하니까 이게요, 저축대부조합뿐만 아니라 은행까지도 이제 번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은행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은행들을 좀 마진을 많이 주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들이 보통 먹고 사는 게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예금을 받고 그거를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 우리 고객이 뭐 제가 예금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제 돈을 빌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좀 낮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로 짧게 하고, 네.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대출 금리는 조금 더 높게 받으면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기 금리가 좀 더 높으면, 그 차이가 많으면 은행들이 먹고 살기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단기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스타인하트가 나도 은행처럼 좀 돈을 벌고 싶어라고 하게 된 거고, 유사 은행업인 그림자 은행을 만든 건데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 좀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은행주에 투자를 하는데, 네. 그 약간 아예 그냥 은행의 기능을 흉내낸, 그러면서 감독받지 않는, 규제받지 않는 그런 그림자 같은 은행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또 한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은행은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네. 스타인하트는 은행은 아니니까 그냥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는 건 못 하는데, 이런 투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도 왜 돈을 맡았는데 본인들도 좀 이게 당장 필요가 없으면 어디다 맡겨놓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너네들 거 한 일주일 정도 내가 돈 맡아줄게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국채, 좀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채는 좀 더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진을 자기가 본 거죠. 은행이랑 똑같이 돈을 버는 셈이었던 건데요. 네. 국가 규제도 없으니까 더 좋았죠. 보통 은행들은요, 고객들이 돈 찾으러 가면은 지급해줘야 되는 지급준비금이 10%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런 있죠. 규정이 있죠. 네. 근데 여기는 1%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를 다 이렇게 국채에 투자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도 됐던. 네. 아,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거의 뭐 이런 식이라면 레버리지도 엄청 써가면서 네네. 실제 은행보다 사실은 더 큰 돈을 움직이는, 뭐라고 해요, 사설 유동성 공급자 네, 그런 느낌의 100배 레버리지를 쓴 거죠. 이 기법을 유럽에서도 활용했다고요? 네, 유로화가 유로화 작업한 게 1999년 정도인데요. 네. 그때 통합하기 전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뭐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리가 좀 높았고요. 독일, 프랑스는 국채 금리가 낮았는데, 그러니까 통합하게 되면은 이탈리아는 금리가 낮아질 거고, 또 프랑스나 독일은 좀 높아질 거고,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인하트는 유럽의 장기 채권에 그림자 은행의 그 100배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런 거 제재 안 했어요? 그냥 뒀어요? 근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 그때 90년대 초에 미국 경기가 좀 은행들 안 좋아지고 경기가 흔들리고 침체되는 게 불안했던 건데, 네.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림자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막 펌프질을 해주니까 뭐 좋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발한 투자를 했던 스타인하트도 결국에는 몰락하잖아요. 네, 그 몰락의 네. 계기가 뭐였죠? 1994년에, 그러니까 이게 연준에서도 금리 확 낮추고 이제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94년이 되면서는 이제는 빠르게 경기가 살아났고 오히려 과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시에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었는데 금리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통령, 부통령 찾아가서 금리 좀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뭔가 저희 직업 말고 다른 일로 뭐 수집가 뭐 자선가 뭐 이런 거 고대 유물 컬렉션하는 그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맞아요. 도난 미술품을 소장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린스펀이 예측대로 되진 않았고 네. 굉장히 그 채권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졌었던 거고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는 도난 미술품을 소장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본인이 뭐 훔쳤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작물을 컬렉팅 하지 않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불법 네네. 반출된 네. 유물을 갖게 되는. 네네네. 그렇게 워낙 미술 시장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알아보고 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그 작품 되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네네네. 그런 뉴스에서 봤던 네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네. 야, 우리 이 마이클 스타인하트에 대한 투자 이야기 과정 쭉 봤는데 스타인하트의 투자 방식 우리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스타인하트 투자 방식은요. 그러니까 규제가 아예 없는 곳을 찾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 증권사가 뭐 그냥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규제가 아예 없는 무인도 찾아서 갯벌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황금 어장을 찾아가지고 했다라고 보이는데 진짜 새롭고 이런 새로운 방법을 찾는 눈은 좀 배울 점이 아닌가. 그러게요. 지금도 뭔가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음, 그냥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야, 네. 그러게요. 이 1296님께서 없는 시장을 개척하다니 정말 비상하네요. 지금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어방목 열심히 듣다 보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 글씨도 열심히 들으면서. 네. 오늘은 김나영 선생님과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투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로 PC와 스마트폰에 꼭 들어가는 이 반도체의 이름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D램이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4457님 그리고 3181님 그리고 제가 보기 3번에 놀램 이랬는데 김정묵님 나는 방송 듣다 깜짝 놀램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정답 2번 D램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부활의 사랑할수록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